서울은 주택 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이 모자란 거죠. 서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예요. 이게 5만 호를 진다고 얘기를 해서 아파트 주택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느냐?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지분 경매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 시장 뉴스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신 뉴스를 같이 한번 리뷰해보는 네네. 시간을 가져보려고 네네. 합니다. 머니투데이에서 나오는 이제 기사를 보면 대출 안 나오는데 무슨 이사야?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을 좀 상승장으로 가거나 하락장으로 이끄는 거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출 규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만 해도 벌써 10억이 넘어가잖아요. 10억을 현찰로 갖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결론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매수를 하게 되는데 대출을 규제를 하게 되면 거래량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거래량이 반토막 됐다고 그래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거래량이 감소하면 이꼴 하락장이 온다 뭐 이렇게까지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법무사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디딤돌 대출도 축소를 한도했다가 여론의 좀 물매를 맞고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죠. 차등적으로 하겠다.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그리고 수도권 중에서 아파트만 또 규제를 하는 디딤돌 대출은 이렇게 좀 바뀌었어요. 차등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2022년까지 상승장을 하다가 일정 부분 하락장 온 상황에서 다시 최근에 서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강한 상승장이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상승장 체계 걱정하는 차원에서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만 잡아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이 부분만 딱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락장이 오겠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모순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대출 규제 언제까지 지속되겠냐 이게 이렇게 틀어 막아놓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규제가 이대로 계속되는 걸까요? 그게 가능한 그림인가요? 정부는 부동산이 상승하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하락하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인플레이션만큼 딱 한 4에서 5%만 상향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면 정부에서 규제를 할 거고 그게 만만한 게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거든요. 저희 나라가 건설업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인구수 대비 한 15% 20%예요. 그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경제 성장이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아까처럼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그리고 금리를 또 인하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정확하게 시점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일정 부분이 지나게 되면 다시 대출 규제는 완화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를 누가 하느냐? 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출을 빌리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 바뀌었잖아요, 바로. 그죠? 대출 규제에 불만이 계속 묶어지면 당연히 정부는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또 어느 순간 상승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가지는 못해요. 어제 주식시장을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주가가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한테 관세를 많이 매기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전체적인 이제 경제 부분에서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가 되면 계속 대출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대출을 은행에서는 풀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 상황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자금으로도 많이 풀든 그러면서 그 돈이 먹고 쓰는 데 가는 게 아니라 또 어디로 가냐면 부동산 투자에 몰빵을 하면서 상승장을 끄는 것처럼 대출 규제를 계속할 수는 없다. 오래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수도권 아파트는 우상향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또 그린벨트 해제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서울은 주택 수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주택이 모자란 거죠. 주택 수는 남아 도는데 인구수 대비해서 쾌적한 부분이라든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거는 서울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거예요. 그린벨트로 경기도 의왕, 의정부 고양 그리고 서울 서리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푼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5만 호를 진다고 얘기를 해서 아파트 주택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느냐?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건 2029년에 착공을 시작해서 2031년을 입주 목표로 갖고 있거든요. 야 너무 멀다. 그죠? 피디님도 지금 이 말 딱 하니까 너무 멀다. 정부에서 원하는 데만 해도 8년이 걸리는데 과연 그 시간에 할 수 있느냐? 보상 문제라든지 지금 3기 신도시도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보상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계획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쉽진 않아요. 쉽지 않은 것 같다. 기간도 어느 정도 딜레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년 내후년 신규 아파트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8년 뒤에 아파트 공급이 그것도 더군다나 서울 핵심지에서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 그나마 서리풀 지역은 괜찮은데 나머지 지역은 핵심지에서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 서리풀 이외에는 그닥 좋은 입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리풀 같은 경우도 주택 공급의 55%는 누구한테 주냐면 신혼부부한테도 주잖아요.
7, 8년 뒤에 공급하는 집을 그때 당시 신혼부부한테 준다는 거. 서울 서리풀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55%를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갈 꿈도 못 꾸는 거죠. 사실은 지금 기성세대들은 그림이 떡이지 않나, 공급이 많아져가지고 주택이 하락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게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량은 충분한 공급이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5만 원으로 얘기를 하면 가족이 들어가는 주택으로 생각했을 때 한 15만 명이거든요. 15만 명 해봐야 신도시급 하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급량도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값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는 있는데 네네. 또 전월세 시장은 어떤지. 전월세 한번 볼까요? 소리 없이 최고 찍은 월세가, 대출 규제, 풍선 효과가 커지나, 초년생들이랑 월세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한 편은 아니에요. 원룸이나 다세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거주를 하실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런 다세대나 빌라나 오피스텔을 계속 분양해야 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규제로 PF 대출이 차단되면서 건설을, 시공을 계속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월세를 살아야 될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살고 싶은 집은 계속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시공사들에서 대출 규제로 때문에 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느끼는 게 전월세를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전월세는 그냥 아예 없던데요. 전세가가 오르면 또 갭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에 매매가도 상승하게 된다. 네네. 이렇게들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피디님이 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매매가가 10억인데 전세가가 8억에서 9억까지 오면 굳이 내가 전세를 살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 심리라는 게. 차라리 내가 매수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전세 부분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쯤에 대출까지도 규제를 완화해 준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 심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정부에서 바라봤을 때 소득공 부분은 상승을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를 두면서 약간 억제를 시켰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보합세에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대출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뭐 어쨌든 정부에서 금리는 인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대출 규제까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이 아직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 같은 경우는 보합세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지켜봐야 될 게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수도권의 부분에서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를 강화를 안 했거든요. 투자자들은 또 이런 부분을 따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투자의 자연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약간 풍선 효과네요. 아파트 맞아요. 규제하면 서울 오피스텔 오른다는 그쵸. 뉴스도 요즘 참 많이 봤거든요. 서울을 규제하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광역시로 지나가게 되겠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이런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에요. 공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상승하는 장은 좀 올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 전무사님께서 6시간 강의 1일 특강을 또 준비하셨다고 해가지고 네. 한번 커리큘럼을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전반적인 투자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향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게 되고, 어떤 포인트를 주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세금, 그리고 저희가 경공부에서 가장 두려운 명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든 걸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동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고, 경매 공매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도 내가 도대체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이 수업에 좀 참여해서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을 수 있는 부동산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올인원 패키지여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방법부터 명의, 세금, 뭐 경매, 공매, 부동산의 종류, 종류별 투자 포인트 등등 해서 전반적인 모든 교육을 받고 이 중에서 나에게 맞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강의료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점심도 또 따로 준비가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